일단 10번부터 볼까요? 자. 두 이산 확률 변수 xy가 가지는 값이 각각 1부터 5까지인데 py는 k는 2분의 1, px는 k에다가 10분의 1을 더한 형태래요. 그랬을 때 x의 평균을 줄 테니 그걸 가지고 y의 평균 한번 구해봐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뭘 준 거냐면 y에 대한 확률을 x에 대한 확률로 표현할 수가 있나 봐, 이렇게. 그래서 서로 확률 간의 관계를 준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x에 대한 평균을 준다는 거는 이걸 준 거예요. k가 1부터 5까지 x에다가, 그러니까 k에다가 x는 k를 곱한 이 값이 4라는 걸 준 거죠. 너가 4일 때 y의 평균을 구하겠다는 거는 이번에는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k 곱하기 p y가 k입니다. 이렇게. 이게 얼마인지를 구하고 싶은데 이제 이 자리에 이만큼이 대신 들어갈 수 있죠? 넣어 넣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요. 너가 k 곱하기 괄호 열고 2분의 1 px는 k에다가 10분의 1을 더한 형태, 이렇게 되겠죠. 따로따로 전개해 줄 수 있죠. 전개를 하시면 k에다가 2분의 1은 밖으로 뺄게요. 2분의 1 px는 k가 곱해지게 돼 있고, 더하기 또 시그마 따로 1부터 5까지 10분의 1 k죠. 10분의 1 밖으로 뺄까요? k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만큼이 아까 여기서 4라고 줬으니까 넌 2가 되고, 이만큼 시그마 계산할 수 있죠? 1부터 5까지 합은 15가 되니까 10분의 15니까 2분의 3. 답은 2분의 7이 되겠죠. 얘도 조금 유명한 문제. 10번 더. 그 다음에 11번, 12번 뭐 이런 거 쉽죠? 13번 괜찮나요? 13번? 13번 해줄게요. 13번 조금 어렵죠? 사실은 이 13번 같은 게 이제 모의고사 기출 치면 그래도 한 4점짜리, 한 중간 난이도 4점짜리 정도 수준의 문제들. 이런 거 좀 좋은 문제고. 자. 1부터 4까지 하나씩 적혀 있는 4장의 카드가 있는데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일렬로 나열한대요. 일단은 나열될 수 있는 가지수는 4팩토리얼 가지라는 거 아마 보이실 거고, 이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나열했는데 이웃한 2장의 카드에 적혀 있는 수의 합의 최대값을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대. 예를 들어 2, 1, 3, 4처럼 나열이 돼 있다면 이웃한 수들의 합은 이렇게 2, 1은 3이 되고 1, 3은 4가 되고 3, 4는 7이 되잖아. 3, 4, 7 이렇게 되거든. 이 중에서 최대가 되는 건 당연히 7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너가 확률 변수 x가 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뜻한다. 그랬을 때 2의 3x 플러스 8을 구해라. 어쨌거나 너의 평균을 구해달라는 얘기네. 그죠? 우리가 그러면 사실은 정시간이 없으면 이걸 다 늘어놓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2, 1, 3, 4 늘어나봤자 4팩토리얼 24가지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 24가지 중에서 누구는 x가 뭐 7이고 누구는 x가 6이고 누구는 x가 5고 이런 식으로 정해질 거라고.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갖다가 경우에 맞게 넣어서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 이웃한 두 수의 합의 최대값에 해당하는 이 x라는 녀석은 최소는 얼마일까? 그러면 최소는 얼마가 돼야 돼요? 3이 최소일까요? 이 합들 중에선 3이 최소인 건 맞아. 근데 저 확률 변수 x는 이 합들 중에서 가장 큰 녀석이 x예요. 항상. 그죠?
근데 가장 큰 녀석의 최소값을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 1, 4, 뭐 2, 3, 2.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어때요? 이만큼 4되고 5되고 5가 되죠. 그죠? 이게 지금 현재 x가 5인 상황. 즉 합들의 최대값이 5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합들의 최대값이 4가 나올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왜? 4가 어딘가에 더해지면 분명히 걔는 4보다는 큰 수가 나올 텐데, 그럼 합의 최소값이 4가 될 수는 없어요. 즉 합의 최소값은 5부터 시작합니다. 5부터 6, 7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7이라는 건 찾기가 굉장히 쉬워요. 7이라는 거는 어떻게 찾아주시면 되냐면, 전체 나열되는 4팩토리얼 가지 중에서 뭐랑 뭐랑 이웃하기만 하면 되냐면, 이처럼 3이랑 4랑 이웃하기만 하면 됩니다. 맞죠? 3, 4가 이웃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저거를 묶어서 나열하는 3팩토리얼에다가 3, 4끼리 자리를 바꾸는 2팩토리얼 가지수 총 12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확률 변수 x가 7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2가지. 전체 경우의 수는 24가지. 그럼 5가 될 수 있는 거, 6이 될 수 있는 거 하나만 고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6이 될 수 있는 건 뭐겠어? 둘 중에 하나만 하시고 나머지를 전체에서 빼면 되거든? 나는 5인 거보다 6인 거 찾기가 난 좀 편할 것 같아서 6인 거를 하려고 했는데, 5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맞아요. 5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 5는 누구랑 누구랑 붙어 있어야 돼요? 반드시 2, 3이랑 1, 4가 붙어 있어야 되거든? 사실은 최대값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4를 가지고 풀어내는 게 제일 편해요. 즉 4가 한쪽 끝에 있어야 되거든, 반드시. 왜냐면 4가 가운데 어딘가에 놓인다면 4 양옆으로 숫자가 존재하죠. 그럼 4에다가 1을 더한 것뿐만 아니라 4에다가 2 또는 3을 더한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 합이 5가 될 수가, 5를 넘어서는 게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나는 4를 한쪽 끝에다가 나열을 먼저 합니다. 4를 여기다 나열을 했다 칠게요. 그럼 합이 5가 되려면 여기는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맞죠? 여기는 2, 3 자유롭게 나열될 수 있어요. 그게 두 가지가 되죠.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죠. 역시 두 가지죠. 그래서 여기가 네 가지가 됩니다. 나머지가 너가 되겠죠. 8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확률 분포표가 나오고, 위아래 곱하시면 평균 나오고, 평균에다가 3배하고 8 더하시면 된다. 괜찮죠? 다음에 14번, 이게 사건의 독립과 종속과 관련된 얘기였는데, 요거 비례식으로 이제 그냥 풀어내시면 되고, 종립의 정의를 가지고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비례식으로 풀어내시면 굉장히 쉽게 풀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보세요. 기혼, 미혼, 남성, 여성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겠다는 거지. 총 4가지 카테고리죠. 그래서 기혼, 미혼, 남성, 여성 이렇게 나눠보시면, 사건이 서로 독립되어 있다라는 상황은 결국에는 각각이 어떤 비율적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 예컨대 여기서는 지금 남성인 사건이랑 미혼인 사건을 각각 A, B라고 했는데, 너가 A, 너가 B인 상황. 그럼 너가 B의 여사건이고 너가 A의 여사건이겠지 뭐.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데, 봐봐, 너랑 너랑 독립이라는 건 너랑 너랑도 독립이 돼야 되고, 너랑 너랑도 돼야 되고, 너랑 너랑도 돼야 돼요. 이런 비율적 동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기혼 남성이 3, 기남 3, 그다음에 미혼 남성이 9, 기혼 여성이 2, 미혼 여성이 X 이렇게 돼 있거든. 이 상태에서 그냥 비례식 쓰시면 된다고. 너 대 너는 너 대 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너 대 너는 너 대 너다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다. 세로로 비례관계 보셔도 되고, 가로로 비례관계 보셔도 된다. 그냥 이런 비율적 동일성을 만족하기만 하면 독립이 되더라. 원래는 전체에 대한 비율이 어떤 부분에 대한 비율과 같다인데, 그거를 내가 그냥 이렇게 비례관계를 보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럼 6이죠 그냥. 쉽게 나온다. 굳이 확률 계산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저기다 표 작성한 다음에 비례식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15번 여러 번 했고,
16번 파스칼의 삼각형이 기억나실진 모르겠고, 괜찮나요? 17번, 18번, 19번, 20번. 이 중에서 일단 19번이 방법이 기억이 안 나면 좀 어려울 수 있고, 원래 집합의 개수에 대한 순서상, 요거는 이제 중복 순열과 관련된 얘기였는데, 17번은 어렵지 않죠? 18번은 해줄까요? 18번? 18번, 19번 일단 해줄게요. 18, 19, 20까지. 18번. 먼저, 정수 ABC거든? 근데 ABC의 대소관계가 이와 같아요. 1보다는 커나갔고, 이렇게 돼 있고, 이러한 대소관계로 만족하고 있는데, 모든 순서상 ABC를 구해달래. 근데 내가 편의상 너를 대문자 A, 너를 대문자 B, 너를 대문자 C가 되도록 고른다면 나는 1부터 5 사이에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죠. 순서는 정해져 있지만 A, B가 서로 같을 수도 있어요. 그죠? B, C가 서로 같을 수도 있고 중에서 중복하여 세 번 선택을 하면 나는 뭐가 결정이 날 거냐면 A, B, C가 결정이 납니다. 결정. 즉 무슨 소리냐? 1부터 5 중에서 예컨대 1, 3 이렇게 골랐다고 칩시다. 그럼 얘가 A, B, C가 되는 거죠. 순서대로. 내가 1부터 5 중에서 예컨대 2, 4, 1, 2를 골랐다고 쳐도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고 얘가 C가 되는 거죠. 즉 1부터 5 사이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번 선택하기만 하면 그 순서상은 ABC의 바로 1대1로 대응이 될 거고 우리는 ABC의 순서상의 개수가 결정이 나더라. 그걸 바로 OH3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골랐어요. OH3을 통해서 내가 찾은 거는 순서상 대문자 ABC죠. 근데 대문자 A와 소문자 A의 관계는 소문자 A는 항상 뭐가 될 수 있냐면 뿔마 A가 될 수 있어요. B도 마찬가지로 뿔마 B가 될 수 있고 너도 마찬가지로 뿔마 C가 될 수 있으니 너희가 곱하기 2에 3승가지를 해주겠다는 거지. 각각이 2가지씩 부호가 존재하니까. 그래서 각각의 순서상마다 대문자 ABC 순서상마다 너가 뿔마 실제로는 하나마다 8개씩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다가 8개를 곱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19번 집합의 순서상에 대한 얘기인데 얘는 이처럼 AB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게 좀 편하고 문제에 따라서는 이름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컨대 이러한 집합 대문자 X에서 두 집합을 뽑았을 때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의 부분 집합이 되는 그러한 경우의 수를 구해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럼 걔는 이제 이름이 없는 거죠. 누가 어느 쪽에 포함이 되는지는 몰라요. 그런 경우에도 이름을 붙여서 하시는 게 좀 편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이름이 있습니다. 대놓고 이름이 있으니 조금 풀이가 편한데 먼저 원소의 개수가 총 6개이고 전체 집합 X가 있다면 이렇게 대문자 B가 있고 그 안에 A가 있어요. 자, 집합의 순서상이라 하면 통상 뭘 이용해서 많이 구하냐면 각 원소가 속하는 영역을 선택하는 가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언제냐면 영역별로 원소의 개수가 제한이 없는 경우에만 이렇게 합니다. 제한 없는 경우, 제한이 없는 경우. 근데 만일 영역별 아니지 원소의 개수가 제한된 영역의 경우 그 영역에 속하는
만족하는 원소를 먼저 결정을 합니다. 자, 뭐 말이 줄줄 복잡한데 별건 아니고, 자, 이 문제의 풀이와는 사실은 관련은 없어요. 관련은 없는데 좀 더 어려운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할 때 이제 이 방식이 쓰이는 경우가 있어서 간단하게 적어드렸어요. 자, 일단 볼게요. 저 포함 관계에 만족하는 요 A, B라는 집합을 구하는 수소, 모든 개수라는 거는 집합에 대한 수소상 A, B, 이걸 구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예컨대 이렇게 구하겠다는 거야. 1, 2, 3. 예컨대 이렇게 생긴 수소상을 구하겠다는 거야. 포함하자. 이렇게. 그죠? 얘 지금 A1부터 A6인데 그냥 귀찮아서 1부터 6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1, 2, 3, 4, 5, 6이라는 이 원소들이 있어요. 이 원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의 가지수는 세 가지예요. 맞죠? 자, 서울, 수도권, 지방 이런 느낌으로 얘네가 선택할 수 있어요. 사람이 6명인데 내가 살 곳을 선택을 하겠다는 거야. 서울에 살 수도 있고 서울이 아닌 수도권에 살 수도 있고 수도권도 아닌 그 외에 바깥에 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각각이 선택할 수 있다고. 내가 나의 거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이 서울에 살 사람을 누가 어디 살지를 정하는 게 아니라 각각 사람 입장에서 내가 어디 살지를 정하겠다는 거예요. 서울의 시민을 고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각각 내가 어디에 속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그래서 뭐예요? 그게 3의 6승가지라는 거예요. 이 6명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3가지라는 거야. 그랬을 때 제한이 없잖아. 근데 여기서 이런 경우가 생겨. 자, 앞으로 서울은 2명밖에 못 살아요. 이렇게 나와. 2명 이상은 안 받겠대. 그럼 얘네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겠어? 아니죠. 이거 보면 약간 이런 제한이 걸린다면 당연히 뭐부터 결정해야 돼요? 서울에 살 사람부터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 그럼 누가 서울에 살래? 라고 했을 때 이 6명 중에서 누가 서울에 사는지 그 가지수를 먼저 결정을 하는 게 바로 6시 2가 됩니다. 그럼 이제 거꾸로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아까는 사람들이 어디에 살지를 정했는데 이제는 서울시에서 야, 우리 6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해서 여기에 살게 할게. 그럼 너네는 일단 서울 시민이 되고 나머지는 니네 가고 싶은 대로 가서 살아 라는 거죠. 그럼 이 4명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밖에 없어요. 2가지밖에 없죠. 서울은 마감이니까. 그 다음엔 이게 2의 4승이라는 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역별 제한이 생겼을 때의 풀이의 차이점이라고.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집합의 개수와 관련된 형태의 문제는 약간 어려운 형태로 내신에도 상당히 잘 나온다. 됐죠?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써놓으세요. 또 마지막으로 20번 보시면 두 집합인데 함수의 개수죠. 함수의 개수. 하나는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는 거, 하나는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등호가 들어가 있는 거, 같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각각의 경우의 수는 얼마였냐면 요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을 때는 치역이 될 원소만 결정을 하시면 어느 원소가 어느 치역에 가서 대응이 될지는 대응되는 방법 자체는 한 가지밖에 없었죠. 대소관계를 준수를 하면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F라는 건 몇 개가 되냐면 요 6가지 원소 중에서 4가지 치역을 선택하면 끝나는 거였고 G라는 녀석은 6가지 원소 중에서 선택하는 건 맞아요. 근데 같은 원소로 대응이 될 수도 있죠. 왜냐면 등호가 들어가니까. 하지만 대소관계는 어느 정도 준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 6개의 치역 중에서도 공역 중에서도 내가 각각의 공역이 선택당한 횟수를 선택하는 6H 4의 가지수만큼 이렇게 등호가 들어갔을 때는 달라지더라. 됐죠? 그래서 요거 각각 들어와서 빼시면 된다. 자, 됐고. 자, 일단 24번부터 볼게요. 얼른 하고, 개념 설명 조금 하고. 32번 중간에 더 있으면 질문하세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너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와 같아요. 확률 질량 함수의 형태를 보아하니 이항분포를 따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항분포 따르는 요거를 써줍시다. 확률 변수 x는 따른다. 이항분포 너가 100의 5분의 1을 따르는 거예요. 100의 5분의 1. 근데 이 값이 상당히 커요. 100번 반복하는 거니까 굉장히 크고. 그럼 너는 결국에는 정규분포에 근사하다 그랬어. 그럼 정규분포는 앞에는 평균이 들어가야 돼. 2를 곱한 게 평균이 되겠죠. NP니까 너가 20이 되고 이 자리엔 분산이 들어가야 돼요. 5분의 4를 곱하시면 이제 16이 나오는데 4의 제곱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생긴 이항분포를 따라가는데
n값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는 정규분포의 근사를 시켜서 정규분포로 문제를 접근하겠다라는 얘기고, 그때 마지막에 px가 16보다 크거나 같고 2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렇게 너는 표준화할 수 있죠? 이거를 표준화를 하시면 20을 빼고 4로 나눠서 마이너스 1부터 표준화 됐으니까 z라고 부르고, 여기서도 20을 빼고 4를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구해라. 그럼 0.34가 0부터 1까지니까 너는 0.68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시켜서 푸는 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마지막에 나와 있는 조건을 잘 보시면 돼요. 마지막에 단 p 0부터 z까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변수에 대해서 확률이 0.34라고 주어져 있으니 너는 정규분포에 대한 얘기구나 사실은. 근데 왜 이항분포 대 정규분포 얘기를 하지? n값이 충분히 크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다. 주어진 표나 아니면 값을 가지고 보통 판단을 한다. 다음에 32번. 자, 어느 과수원에서 올해 수확한 과일 10,000개죠, 10,000개. 근데 한 개의 무게는 이와 같이 너를 따른대요. 그래? 그럼 일단 이 32번 일단 별표 쳐놓으세요. 32번이 뭐냐면 표준화를 2번 하는 사실 그런 문제인데, 왜 표준화를 2번 하는 그런 문제냐면, 처음에는 나는 뭘 찾을 거냐면 한 개의 과일의 무게가 이제 한 개의 과일의 무게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줬어요. 그죠? 그래서 과일 한 개의 무게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이 확률 변수 x는 뭘 따라가냐면 정규분포 400의 20을 따라가요. (400의 20의 제곱). 자, 이렇게.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럼 10,000개 중에서 한 개의 과일의 무게가 440g 이상일 확률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 10,000개의 분포는 널 따라가니까 확률을 구하고 싶고, x가 440 이상인 걸 구하고 싶죠. 크거나 같다 440. 너를 p1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럼 너를 가지고 표준화가 되잖아. 그죠? 400을 빼고 20을 나누면 z가 크거나 같다 2가 나오고, 문제의 표에서 z가 0부터 2까지가 얼마인지를 찾으시면 되죠. 0부터 2까지는 지금 현재 0.4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0.5 빼기 0.48이라서 0.02가 나와요. 자, 이 0.02라는 건 뭐냐면, 그 10,000개 중에서 하나를 뽑았을 때 요 440 이상이 될 그러할 확률을 물어본 건데,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는 어딜 밑줄 치시냐면 10,000개의 과일 중에서 무게가 440g 이상인 과일의 개수를 밑줄 치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과일 한 개, 과일의 무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조건,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즉 이 조건을 어떤 조건 A라고 부른다면 A라는 조건을 만족할 확률이 P1이고, 그 A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10,000개 중에서의 개수가 또 다른 개수를 확률 변수 y라고 잡을게요. 그래서 y를 뭐라고 잡을 거냐면 10,000개 중 요거 A에 해당하는 어떠한 과일의 개수를 확률 변수 y라고 할게요. 이번에는 개수를 변수로 잡은 거죠. 그럼 이번에는 그 y가 뭘 따라가겠니? 개수니까. 10,000개 중에서 A에 해당할, A 조건에 해당할 확률은 P1이에요. A라는 조건은 0.02입니다. 맞죠? 그러면 그 각각의 과일이 0.02라는 확률로 A라는 조건을 따라갈 텐데, 그런 게 10,000개에 대해서 다 따로따로 적용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사실은 이항분포에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헷갈린다고? 처음에는 과일 한 개의 무게에 대한 분포를 알려줬고, 그 과일 한 개의 무게에 대한 분포를 바탕으로 A라는 조건에 해당할 확률을 구했어요. 그 확률을 구해봤더니 그 확률에 해당하는 개수라는 거를 다시 정의를 했다고. 그 개수를 어떠한 확률 변수를 잡는다면 그 확률 변수 y는 이와 같이 이항분포를 따르는구나.
근데 만이라는 건 숫자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다시 정교분포의 형태에 근사하겠구나. 너는 200에 0.98에다가 200 곱하면 196이 되니까 196은 14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너를 따르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요걸 가지고 마지막에 P2를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P2라는 거는 어떠한 확률을 물어보는 건데, 조용, 너가 Y가 N 이상일 확률이죠. 하나 같다, N, 이렇게.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P1이랑 P2랑 같다며. 너랑 P1이랑 P2랑 같으려면 얘를 표준화했을 때 역시 너가 이와 같이 Z가 커나 같다 2 이렇게 돼야 되잖아. Y가 커나 같다 N이니까 Y를 표준화한다는 건 200을 빼고 14를 나눠서 Z가 됐고 커나 같다. 너가 N-200 나누기 14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만큼이 뭐가 되면 돼요? 너가 정확히 2가 되면 돼요. N 값이 나온다. 200? 얼마가 나오죠? 214가 나오나요? 답이 없죠? 답이 없죠. 228이 나오죠. 답이 2번이 나온다. 그 다음에 41번. 자, 구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이와 같은데 K부터 K 플러스 2까지의 확률을 관찰했을 때 그 최대값이 16분의 7이래. 그럼 그림을 보시면 요렇게 생긴 형태에 대해서 너가 K부터 K 플러스 2 K부터 K 플러스 2라는 거는 분명히 요 가장 함수값이 클 때 요 주변에서 넓이를 관찰했을 때 가장 넓이가 클 거예요. 이게 바로 K보다는 커 나갔고 너가 K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은 이러한 확률입니다. 확률이 이쪽에선 곧 넓이였죠? 그럼 넓이가 이쪽이 가장 넓겠네. 그래? 근데 너의 값이 16분의 7이에요. 너가 16분의 7. 그 다음에 너가 B고 마이너스 A고 너가 A인 상태.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는 A 빼기 B의 값을 구해라. 자, 일단 A, B의 관계식을 보시면 이만큼 전체 2A랑 높이 B랑 2분의 1을 곱한 게 삼각형의 넓이에요. 그 삼각형의 넓이가 정확히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는 A, B 곱이 1이 되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요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의 넓이를 보셔야 되는데 너의 넓이가 16분의 7이라는 걸 줬거든. 16분의 7. 사실은 이렇게 생긴 도형의 넓이를 구한다는 건 상당히 불편해요. 그죠?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너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만큼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너는 32분의 일단 7이 돼야 되고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란 얘기야 그러면? 너가 32분의 7이면 넌 32분의 전체가 16이니까 9가 돼야 돼. 맞아요? 이렇게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에 대한 닮음을 가지고 풀 건데 너가 K고 너가 K 플러스 2라는 거는 대칭이라는 거는 너가 1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너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그래? 그러면 이 자리가 32분의 9이려면 이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 간에 닮은 비가, 선분비가 있을 거라고. 무슨 얘기냐면 원래 전체 삼각형의 넓이 얘가 2분의 1이에요. 근데 32분의 16이라고 쓸까? 근데 이만큼 삼각형의 넓이 너가 A고 얘가 1일 때 요만큼의 삼각형의 넓이가 32분의 9죠. 그죠? 요 그림, 요거를 여기다 다시 그린 거예요, 잠깐. 그럼 너 대 너의 넓이 B는 사실은 뭐랑 똑같냐면 너 대 너의 선분비의 제곱이랑 똑같아야 되죠. 근데 9 대 16이지. 그러니까 실제 선분비가 얼마가 되냐면 3 대 4가 돼야 돼요. 선분비. 그럼 3 대 4라는 건 너가 3 대 4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너가 1이잖아. 그럼 넌 3이죠? A는 얼마? A는 4가 되죠.
AB가 1이니까 B는 4분의 1이고 끝난다. 그러면서 닮음을 이용해서 푸시는 게 가장 깔끔하다. 답은 1번에 있네요. 그 다음에 42번. 단순한 수식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삼각형으로 끌고 가서 삼각형에서 닮음 쪽으로 끌고 가자, 문제를. 자, 구간 0부터 4까지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와 같이 생겼대. 그때 0부터 4K까지의 확률을 구해봐라. 어차피 0부터 4까지는 너가 4고 너가 0이고 이렇게 생겨서 얘는 원점을 지난 직선인 거자. 기울기가 4분의 1K짜리 직선이에요. 확률 밀도 함수니까 당연히 K라는 기울기는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울기가 음수, 확률이 음수가 되니까 확률은 음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기울기 이렇게 생겼어요. 너가 4분의 1 KX입니다. 그러면 4일 때가 얼마가 되냐면 4 들어가면 K가 되나요? 이렇게 K가 돼요. 이 상태. 그랬을 때 0부터 4K까지의 값을 구해봐라. 자, 4를 너에다 넣은 함수값이 K야. 근데 이 전체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확률 밀도 함수니까 1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K값이 나오죠. K는 2분의 1 이렇게 나오나요? 그렇죠? K가 2분의 1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0부터 4K까지의 넓이를 보겠다는 거는 0부터 2까지 보겠다는 거죠. 여기까지. 여기가 4K. 확률을 보고 싶었는데 확률은 도형에서의 넓이에 해당하고, 근데 관찰을 해봤더니 뭐가 2면 요 삼각형과 요 전체 직각삼각형은 1대2의 선분비를 가져요. 선분비가 1대2고 닮음이라는 건 넓이비는 1대4가 돼야 되죠. 전체 넓이가 4일 때, 전체 넓이가 1일 때 작은 삼각형의 넓이는 당연히 그렇다면 4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역시 닮음으로 풀어낸다. 그림을 그려서 닮음을 자꾸 쓰자. 다음에 2개만 더. 성훈이가 학교에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정류장에서 걸리는 시간 X분이라고 했을 때 너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와 같대요. 그때 성훈이가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3분 이내 1 확률을 구해라. 그럼 어쨌거나 너도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얘기네. 확률 밀도 함수를 역시 그려주셔야 됩니다. 확률 밀도 함수 어떻게 생겼냐면 10일 때가 0이고 0일 때가 10K네. 10K. 그럼 이렇게 생겼어요. 10일 때가 0을 지나야 되고 이 점을 지나야 되죠. 그러면서 직선이에요. 그럼 직선의 기울기가 이번엔 음수일까 양수일까? 0부터 14일선 당연히 음수가 돼야 되죠. 기울기가 음수가 돼야지만 이 확률 밀도 함수 자체가 양수가 되니까 여기가 10K인 상태. 0일 때가 10K. 맞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근데 3분 이내일 확률을 보겠다는 거는 여기가 3일 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얘기야. 맞아요? 근데 여전히 K값 굳이 구할 필요 없죠. 왜? 난 어느 쪽을 구하면 돼? 이쪽 삼각형 구하면 되잖아. 이쪽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될 거 아니야. 전체 흰색 삼각형의 넓이 요만큼, 한 변의 길이가 10짜리 삼각형의 넓이가 1이라면 너랑 닮은 한 변의 길이가 7짜리인 삼각형의 넓이는 당연히 선분 길이비가 10대 7이니까 넓이비는 100대 49가 되겠죠. 이쪽이 100분의 49가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확률은 얼마예요? 100분의 51이고 끝이죠. K값을 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닮음을 쓴다. 45번. 자, 어느 고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통수단에 대한 조사를 했대. 근데 뭐라고 했냐면 전체의 80%는 대중교통. 근데 대중교통을 이용한 학생 중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학생은 또 다시 75%래요. 근데 뭘 했냐면 전체 학생 중에서 150명을 임의로 뽑았고 교통수단을 조사했을 때 지하철을 이용한 학생이 102명 이상일 확률 구해봐라. 자, 그럼 봐봐. 기본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확률 한 명 임의 학생이 지하철을 이용할 확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임의 학생이 지하철을 이용할 확률. 그러면 한 명을 아무나 뽑았을 때 얘가 지하철을 이용하는 학생일 확률은 전체 중에서 사실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학생의 비율이 얼마인지와 동일하죠. 그죠? 예컨대 전체 중에서 20%가
그럼 네가 전교생 중에 암호를 뽑았을 때 얘가 지하철을 이용할 확률이 정확히 0.2가 되는 거죠. 그죠? 전체 중에 대한 비율이랑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동일하다. 비율과 확률을 이쪽에서 자꾸 동일시 하셔야 되고, 근데 전체가 80%가 대중교통이고 대중교통 중에서도 지하철은 75%래요. 그럼 80%라는 건 0.8, 75%라는 건 4분의 3이죠. 0.6이죠. 0.6. 자, 0.6이 지하철이에요. 전체 중에서 지하철을 이용할 확률은 0.6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인데 근데 나는 150명을 뽑았어. 그럼 150명 중 이번엔 150명 중 요 지하철을 이용한다 라는 사건을 A라고 부른다면 A에 해당하는 하는 명수, 너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이 X가 얼마 이상이길 바라냐면 102명 이상이길 바라는 거죠.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봐봐, 한 명 한 명 입장에서 나는 이 확률이 0.6으로 일정해요. 근데 150명을 관찰을 했고 150명마다 다 0.6의 확률로 지하철을 탈 거야. 그러면 그 중에서 몇 명의 개수, 명수, 횟수 이런 거에 대한 확률 변수를 정의를 한다면 이 확률 변수는 분명히 뭘 따라간다고 그랬냐면 이항분포를 따라간다고 그랬죠. 150에 대한 확률이 일정한 0.6이라는 이와 같은 이항분포를 따라가고, 그럼 당연히 너를 다시 150은 굉장히 큰 수니까 정규분포로 바꾸겠다는 거죠. 90에 6의 제곱이 되겠죠. 90은 둘이 곱한 거고 0.4를 다시 곱하면 36이고 36은 6의 제곱이라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자, 이렇게 따라가는구나. 너를 가지고 다시 이용해서 너를 표준화를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기본적인 정규분포는 좀 쉬워요. 근데 이항분포랑 섞였을 때 내가 이런 게 이항분포에 해당하는 거를 물어보는구나. 뭔가 여러 명 중에서 몇 명 중에 몇 명, 아니면 뭐 몇 개 중에 몇 개, 몇 번 중에 몇 번, 여러 번의 어떤 시행을 했을 때 그 중에서 발생하는 횟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 횟수에 대한 확률 변수는 어떠한 X라는 새로운 변수를 잡아서 내가 이항분포를 따르게끔 식을 잡아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얘는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얘가 어떤 게 정규분포 표현이고 150명 중에서 명수에 대한 얘기면 이항분포 150명 중에서 150명의 평균에 대한 얘기를 한다. 만약에 그게 바로 오늘 할 통계적 추정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아직 통계 추정을 안 배웠기 때문에 통계적 추정까지 여기다가 얹어지면 이게 표현이 개 헷갈린다고. 갑자기 150명 중에서 뭘 하는데 얘는 어떨 땐 이항분포고 어떨 땐 갑자기 통계적 추정으로 막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고 있고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정확하게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면, 그러니까 표현에 대한 정리가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명수 중에 명수, 개수 중에 개수, 횟수 중에 횟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나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됐죠? 자, 오늘은 그래서 통계적 추정을 합니다. 선생님은 이제 원래 확률과 통계를 되게 좋아해요. 확률과 통계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통계 단원이 가장 노잼입니다.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맨날 그냥 표현만 똑같은 거 나오고 뭐 사실 통계는 심지어 킬러가 안 나와요. 이쪽에서는 수능에 어려운 문제도 안 나오고 기껏해야 그냥 한 중간 난이도의 4점 정도까지만 나오고, 그럼 수능에서 어렵게 안 나오는데 내신에서 어렵게 나올 턱이 있나? 내신에서도 사실은 어렵게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든 변별력을 주려면 여러분 학교에서는 내신에서 통계를 좀 어렵게 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지 않은 단원을 내신에서 억지로 어렵게 문제를 바꿔낸다는 건 문제가 굉장히 더러워진다는 얘기예요. 이쪽은 문제가 상당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통계 쪽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원칙적으로는 통계 단원이 그렇게 재미는 없는데 그 통계 단원들 중에서도 그래도 통계적 추정은 나름의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통계적 추정 단원을 개괄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그거에서 나오는 상황들을 좀 살펴봅시다. 통계적 추정 단원은 가장 먼저 용어에 대한 정리가 잘 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용어들이 나오냐면 먼저 모집단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모집단 안에 모 평균과 모 분산이 있어요. 물론 모 표준 편차도 같이 있어요.
같이 써줄까? 자, 일단 모집단의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표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표본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표본에 대해서도 역시 표본의 평균이 있고 표본의 분산과 표본의 표준 편차가 있어요. 이거 다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이 나왔으니까 너는 표본 평균을 말하는구나. 너는 표본 분산에 대한 얘기구나. 너는 모표준 편차에 대한 얘기구나. 이런 거 바로바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한데 표본 평균의 평균이 있고 역시 표본 평균의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어요. 및 표준 편차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통계적 추정 단어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모 집단의 어떠한 분포를 관찰한 게 이제까지 했던 정규 분포라든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입니다. 모집단이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전체 집합이에요. 전체 집합. 표본이라는 거는 어떠한 부분 집합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집합에 대한 관찰을, 그러니까 통계적 요 추정 단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뭔가를 추정을 하겠다는 거야. 일종의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거야. 예컨대 출구조사를 하겠다는 거지. 근데 전체 집합에 대한 얘기를 나는 원래는 하고 싶어요. 전체 집합의 평균이라든지 이런 거를 나는 구하고 싶은데 사실은 통계적 추정 단원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모집단의 추정을 하고 싶어요. 모평균의 추정을 하고 싶어요. 난 의 추정. 통계적 추정이라고 써있긴 하지만 마지막에 내가 모 표준 편차, 모 분산 이런 걸 추정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항상 모 평균을 추정하고 싶어요. 자, 쉬운 예시를 들어줄게요. 예컨대 어떤 A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A고. A고에는 반이 10개가 있어요. 10반씩 20명이 있다고 칩시다. 20명씩. 존재하는데 1반부터 10반까지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 모집단은 이와 같은 A고가 됩니다. 얘가 모집단이에요. 수학시험을 봤어요. 수학시험에 평균이 얼마 정도 될지를 궁금합니다. 자, 그럼 모집단 안에는 1반도 있고 2반도 있고 땡땡땡 10반까지 있겠죠. 그래서 내가 A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인데 시험을 냈어. 시험을 보고서 애들이 시험을 어떻게 봤을까?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 그래서 전체 원래대로라면 전체 수학시험의 평균을 난 궁금해서 얘네 200명을 다 채점을 해가지고 원래 평균을 내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를 다 채점하고 관찰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럼 대충 한 1반 정도 한번 뽑아서 한번 관찰해볼까? 1반에 있는 20명만 평균을 내서 한번 관찰을 해봤어요. 그럼 1반에 있는 20명에 대한 평균은 상식적으로 전체 시험의 평균과 아주 많이 차이가 날까? 일반 애들만 막 시험 전교 1등만 다 모아놔가지고 일반 애들은 평균이 80점이고 전체 시험 평균 50점이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나요? 보통 어느 반, 우리 반이 시험 제일 잘 봤어. 우리 반이 전체 평균보다 3점이나 높아. 보통 한 이 정도나 나오지 전체 평균보다 우리 반이 20점을 잘 봤어. 이런 경우가 있나요? 20명 평균이 그럴 수가 있나요? 아주 악랄한 의도를 가지고 일반에다가만 점수가 잘 나온 애들을 모아놓은 게 아닌 이상은 보통은 항상 1, 2, 3, 4 등수별로 이렇게 반배치하는 거 알고 있니? 1반부터 10반이 있으면 여러분 입학시험을 봐요. 모르겠어. 너네 때는 모르겠는데 나 때는 그랬어. 시험을 보고 시험 성적수는 전교 1등부터 이제 뭐 200등까지 있을 거 아니야. 얘네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렇게 늘어난다고. 이렇게 등수별로 이렇게 S자로 계속 뱅글뱅글. 그럼 쭉 나열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새로 잘라가지고 1반부터 10반이 되는 거라고. 보통 그래요. 그럼 전교 1등은 보통 1반에 있다고.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러니 아이들의 성적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골고루 분포해 있고 일반의 평균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체 평균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잡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예컨대 일반의 평균이 60점이 나왔어. 너 반의 평균이 60점이 나왔으면 대충 모집단의 평균도 약 6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얘네 평균이 60이라고 해서 전체 반 평균이 정확히 60이라는 보장이 있나? 정확히 60이라는 보장이 없죠. 그죠? 그럼 그 차이가 얼마만큼 날까? 그 차이라는 거는 내가 관찰하는 그 인원수가 많을수록 정확할까? 관찰하는 인원수가 적을수록 정확할까?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표본의 크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표본의 크기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표본의 크기라 하면 그냥 요 집합의 크기를 말해요. 집합의 크기.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럼 제 같은 경우에는 한 반이 20명이니까 집합의 크기, 표본의 크기가 20짜리라는 거야. 그럼 나는 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잖아. 그럼 얘네를 가지고 평균을 낸 그 값이 20명일 때랑 내가 야 20명도 너무 귀찮다. 그냥 한 3명만 뽑아볼까? 여기 3명 딱 골라가지고 평균을 냈어요. 이거 평균 3명짜리를 조사를 한 거랑 어느 게 더 정확할까? 상식적으로. 얘는 상식선에 의거해서 그냥 생각할 수 있어요. 20명을 조사했을 때의 평균이랑 3명을 조사했을 때의 평균이랑 전체 평균은 뭐가 더 근사할까요? 당연히 20명이겠죠. 이거를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봐. 전교생은 분명히 수 200명이야. 근데 내가 199명. 공교롭게 딱 한 명만 제외하고 평균을 냈어. 그럼 이 평균은 이 한 명 정도의 차이는 199명을 조사했다는 건 실제 전체 평균과 아주 근사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내가 이 표본의 평균이라는 것은 사실은 원래 있던 모집단의 평균에 근사하다예요. 괜찮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모평균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까지는 기호로 이렇게 썼고 여전히 이렇게 쓸 거예요. 모분사는 이렇게, 모표준 편차는 이렇게 씁니다. 나는 원칙적으로는 모집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문제를 쉽게 출제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가끔 어떻게 나오냐면 A 고등학교의 점수에 수학 시험에 대한 점수는 표준 편차가 4인 정준표를 따른다. 그랬을 때 어쩌고저쩌고 A 고등학교의 무슨 수학 시험의 평균을 추정해봐라 이렇게 막 얘기가 나오거든. 근데 애시당초에 내가 모분산을 알 일이 있나요? 원래는 모분산을 안다는 거는 모평균을 다 구한 다음에 각각에서 다 평균 뺀 다음에 제곱해가지고 다 더한 다음에 편차 제곱을 다시 평균 낸 게 모분산이에요. 맞아요? 그럼 모분산이라는 결과물을 내가 얻었으려면 당연히 모평균은 알고 있어야 돼요. 맞죠? 근데 내가 모분산을 알고 있는데 모평균을 추정하려고 하는 게 말이 되니? 개또라이죠. 이상하죠? 난 분명히 모평균을 아니까 모분산을 구했을 텐데. 그러니까 상식선에선 말이 안 돼요. 근데 시험을 내기 쉽게 하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이따 다시 돌아올 건데. 그래서 일단 그럼 모평균이라는 것들이 따라가는 것들이 있고 표본이라는 것들이 따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표본 평균을 뭐라고 부르냐면 X 바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기호에 익숙해지세요.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확률 변수 X가 여기서 정규분포를 이렇게 따른다고 한다면 이 중에서 하나의 표본 부분집합을 관찰했을 때 그 부분집합의 평균을 그냥 X바라고 쓴다는 거야. 예컨대 너가 일반의 평균, 너가 60이라는 거예요. 예컨대.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은 어떻게 쓰냐면 S제곱 이렇게 써요. 넌 S라고 씁니다. 그래서 시그마를 썼고 여기서는 소문자 S를 써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표본이라는 거는 너에서 뽑은 부분집합에 대한 얘기네. 그 부분집합은 이와 같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얘는 선생님이 상황을 좀 쉽게 보여주려고 각각을 따로따로 교집합이 없게끔 만들었죠. 원래 표본이라는 거는 200명 중에서 내가 임의로 20명을 뽑고 관찰을 하고 다시 얘네를 다시 복귀를 시키고 다시 또 20명을 뽑고 관찰을 하고, 즉 복원 추출을 전제로 합니다. 즉 1반을 관찰하고 2반을 관찰하고 3반을 관찰하고 원래는 이건 안 돼요. 걔는 비복원이란 말이야. 안 돼요. 원래 복원이랑 비복원은 달라요. 하지만 요 집합의 크기가 클 때는, 그리고 사실 현실성이 있으려면 내가 비복원 추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출구조사를 예컨대 할 때, 통계조사를 할 때 이 중에서 3명을 골라서 뽑았어. 얘는 조사를 했어. 얘네 조사는 이미 끝났잖아. 그럼 얘네를 다시 들어가라고 하고 다시 또 조사를 랜덤하게 뽑아서 관찰한다는 건 너무나 불편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와 같은 상황으로 대충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번엔 난 뭘 관찰해 보기로 했냐면 요 표본 평균들 있잖아. 표본 평균들.
최종적으로 나는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 하나의 표본을 뽑았고 이 표본과 표본 평균의 둘의 관계가 아주 궁금하다고. 난 이 관계가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왜? 표본의 크기를 아까 좀 키워봤더니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모평균에 요 표본 평균이 좀 근접하더라 이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표본의 크기를 한없이 늘리면 의미가 있니? 표본을 추출하는 이유가 뭔데? 나는 표본을 관찰해서 모평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왜 하는 거냐면 모집단이라는 건 전체를 다 관찰하기가 너무 힘들어서예요. 너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야.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예컨대 너네가 대한민국 청소년의 무슨 뭐 고등학생의 키의 평균을 조사하고 싶어. 그럼 고등학생의 키의 평균을 조사하는 동안에 시간이 흘러가고 그동안에 애들이 먹고 키가 자라고 이 제대로 된 조사가 되겠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죠. 전체를 동시에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걸 전수조사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럼 그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나는 표본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 나는 표본을 정확하게 모집단의 모평균에 대한 추정을 정확하게 하려면 표본의 크기를 최대한 크게 하는 건 좋아요. 근데 현실적인 제약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 표본의 크기에 따른 어떤 모집단과 표본의 평균 간의 관계를 좀 잘 관찰을 했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를 보세요. 자, 그래서 이 통계적 추정 단어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알려져 있다라고 교과서에 그냥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사실 요 표본 평균이라는 거는 x 바라는 거는 요게 이제 이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데, 자, 이 x 바는 동일하게 정규 분포를 따라갑니다. 사실은. 근데 재밌게도 이 x 바라는 표본 평균을 새로운 변수로 봤을 때 요 변수들은 모평균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 됩니다. 그리고 너의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돼요. 얘랑 비슷하다는 거죠. 형태가 달라요. 분모가 이렇게 됐죠. 분모를 루트 n으로 나눴어요. 루트 n은 뭐냐면 표본의 크기가 n이에요. 표본의 크기가 n일 때 이와 같이 하겠다. 그래서 너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이건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여기는 외요가 없어요. 외요는 설명을 못해요. 이게 그렇대, 수학적으로 이렇대요. 그래서 이게 이와 같이 됨을 알려져 있다라고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건데 봐봐. 표본 평균이 아까 나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표본을 뽑았을 때의 평균에 대한 얘기였어. 그지? 근데 표본을 내가 한 개만 뽑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표본을 개 많이 뽑을 수 있어요. 아까 여기도 1반부터 10반까지가 있었잖아. 그러면 1반부터 10반까지의 평균을 각각 이렇게 놓을 수 있다고. 자,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 x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1반의 평균, 2반의 평균, 3반의 평균 이런 식으로. 그럼 10반의 평균까지. 평균이 10개가 있겠죠. 이 10개 자체가 사실은 어떤 표본 평균이라는 변수를 따라간다고. 근데 이 녀석이 저와 같이 사실은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 봐봐. 실제 모집단의 평균이 6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반의 평균은 아까 60이라고 그랬지. 2반의 평균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62점일 수도 있고 너가 58점일 수도 있고 너가 61점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대충 모집단에 해당하는 평균인 이 전체 평균과 근사하지만 거기 안에서 반별로 편차가 있긴 하다고. 그죠? 그 반별로 편차가 있는데 그 편차의 크기 자체가 이 표본 평균 간의 편차에 해당하는 표준 편차는 반에 속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반의 인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반들 간의 편차는 줄어들어요. 반에 속하는 인원수가 아주 작아질수록 반들 간의 편차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해봐. 1등부터 200등을 다 1반부터 200반까지 다 나눴어. 그러면 1반부터 200반까지 나누면 점수 폭이 개 다양하겠죠. 그죠? 근데 얘는 그냥 두 반으로 나눴어. A반, B반. 근데 완전 서로 섞어놨어요. 그럼 그 두 반들 간의 평균은 절반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진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를 정의를 해드렸는데, 표본 평균이라는 요 표본 평균의 평균 자체는 원래 모집단의 평균을 따라가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원래 있던 모집단의 분산에다가 요 표본의 크기만큼 나눠주시면 되고, 이 부분은 암기입니다. 암기. 꼭 외우셔야 돼요. 이 단원에서 두 가지 식을 외우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요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한 얘기, 두 번째는 조금 이따가 할 추정에 대한 얘기인데, 자, 여기까지가 일단 가장 기본이고 조금 복잡하죠. 오늘은 이 내용 설명이 조금 많아요. 근데 봐봐, 여러분이 직접 어떤 통계청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전체 사람들에 대한 뭔가 어떤 자료를 조사를 해야 된대. 너네가 무슨 뭐랬어요? 대한민국 남자 40대 남자 중에 탈모인의 비율을 조사를 하겠대요. 근데 그거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모두 다 조사를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랜덤하게 예를 들면 수원시 남자들의 조사를 했대요. 그러면 그들을 조사를 했을 때 나는 얻을 수 있는 거는 오로지 뭐밖에 없냐면 이 사람이 탈모냐 아니냐 OX밖에 몰라요. 그죠? 거기서 내가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보통은 사실 OX로 하지 않고 뭐로 할까? 키로 합시다. 키. 40대 남성의 키로 할게요. 그럼 키에 대한 평균이 있을 거고, 그 부분 집합에 대한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왜냐면 난 자료를 얻은 거니까. 딱 100명만 골랐다고 칠게요. 그 100명에 대한 나는 자료를 얻었지. 100명의 키가 160부터 190까지 이렇게 있대. 그럼 그들을 가지고 관찰을 하면 나는 직접 이 자료를 보고 평균과 분산이 얼마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알 수 있는 건 오로지 뭐냐면 이거밖에 없다고. 내가 알 수 있는 틀은 오로지 이거밖에 없어요. 표본밖에 없어요. 난 내 손엔 표본밖에 없어. 그지? 이 표본을 가지고 너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근데 문제는 요 모집단에 대한 추정을 하려면, 모집단의 모평균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너의 표본 평균이 이와 같이 평균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부분을 알아야 되거든. 근데 뭘 모르냐면 얘를 몰라요. 이 표준 편차를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통계적 추정 단원에 한해서 우리는 어떠한 꼼수를 부리냐면 사실은 너의 표본 표준 편차, 표본 분산은 원래 모집단의 모분산, 모표준 편차에 근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자료를 통해서 어떠한 표본에 대해서 표본 평균과 표본 표준 편차, 표본 분산을 구했을 수 있는데, 거기서 얻은 요 표본 표준 편차를 뭐 대신에 갖다가 사용하냐면 모 표준 편차 대신에 갖다 사용을 합니다. 여전히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문제 풀면 조금 나은데.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어떤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한 거고,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신뢰 구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신뢰 구간. 방금까지 선생님이 얘기한 게 표본을 조사를 했을 때 표본 평균들이 있을 수 있고, 그 표본 평균들 자체가 이와 같은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나는 이제는 딱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표본을 하나를 딱 골랐어. 표본을 딱 하나를 골랐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이 자료를 보아하니까 대충 모평균은 한 요 정도 되겠는데? 예컨대 아까 방금 지웠던 일반의 평균이 60점이니까 전체 시험의 평균은 우리 전교세계의 평균은 대충 한 58점에서 한 60점 58점에서 한 62점 정도 되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58점에서 62점이 된다라고 한 내가 방금 얘기한 그 사실이 참일 확률과 거짓일 확률이 있어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운 좋게 일반 애들이 시험을 개 잘 봤을 수도 있어. 그래서 실제 평균은 50점인데 일반 애들의 평균이 60점일 수가 있다고. 실제로 아주 그런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럴 수가 있잖아.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 그럼 내가 방금 얘기한 일반 평균이 60점이니까 전체 평균이 58에서 62가 되겠는데? 라고 말한 명제는 틀릴 수도 있다고. 그죠? 모평균이 50점일 수가 있다고, 전체 평균이. 근데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지. 정확히 그거에 대한 얘기한 게 바로 신뢰 구간이에요. 내가 방금 얘기한 표본을 뽑았더니 표본의 평균이 60점인 걸로 미루어 보아. 우리 전체 평균은 58에서 62 정도 되겠구나 라고 말한 내가 방금 이 얘기한 이게 신뢰 구간이에요. 58부터 62가 신뢰 구간이에요.
그리고 내가 방금 말한 이 명제가 참일 확률이 바로 신뢰도라고 부릅니다. 그 신뢰도가 예컨대 뭐 95%다 라고 얘기한다면 5%의 확률로는 틀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95%의 확률 정도로는 얘가 맞을 거라는 거지. 그죠? 그럼 신뢰 구간이 길수록 신뢰도는 늘어날까 줄어들까? 상식적으로. 신뢰 구간이 길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평균이 60점이니까 그래? 그럼 정교생의 평균은 한 20점에서 100점 사이겠는데?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한 이 명제는 참일 확률이 올라갈까 줄어들까? 당연히. 참일 확률이 올라가겠죠. 왜? 구간이 길어지면서 실제 모평균이 그 구간 안에 속할 확률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가 커질수록 신뢰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거꾸로 내가 신뢰도를 늘리고 싶으면 신뢰 구간의 길이를 늘릴 수밖에 없죠. 사실은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신뢰 구간의 길이를 늘리지 않고 신뢰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표본을 조사를 할 때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자료가 정확하다고 그랬죠. 그죠? 내가 한 추정이 정확하다고. 왜? 표본의 자료가 클수록 평균과 표본 평균이 가까울 확률이 높아요. 사실은. 200명에 대한 평균을 조사하는데 100명에 대한 평균을 조사한 거랑 200명에 대한 평균을 알아야 되는데 3명을 가지고 평균을 조사해서 이걸 가지고 뭔가 추정을 하는 거랑은 정확도가 많이 다르다 그랬잖아. 그래서 두 가지 신뢰 구간은 각각 요 신뢰도랑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신뢰 구간을 보여드리면 어떤 상황이냐 보세요. 이게 도대체 뭐가 쉽다는 건지 전혀 모르겠죠. 익숙해지면 되게 쉬운 단어예요. 평균이 있습니다. 나는 뭐에 대한 얘기할 거냐면 요 확률 변수 x바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표본 평균의 분포. 표본 평균의 분포는 이와 같이 된다며. 야,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 달라고. 표본 평균이라는 거는 평균을 모평균은 평균으로 하고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분산으로 하는 이런 녀석이래. 그래? 그래서 x바라는 거는 여기 안에 속해 있어요. 그죠? 그럼 내가 어떠한 확률을 한번 조사해 볼 거냐면 t 요걸 한번 조사를 해볼 거예요. 너가 1.96 이걸 한번 봅시다. m 빼기 1.96 부터 더하기 1.96 왜 1.96인지는 곧 알게 됩니다. 자, 너라는 게 이걸 따라간대요. 근데 이거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자리에 원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와야 되는데 그냥 너에 대한 표준 편차라고 해서 그냥 시그마 x바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잘 써요. 맨날 루트 n분의 시그마 쓰기가 싫어서 여러분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몰라서. 자,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해봤거든. 이 확률을 한번 조사를 해볼게. 너는 요 부등식이 성립할 확률은 너를 표준화를 하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x바에서 너의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눴더니 너가 이것과 동일해요. 너가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입니다. 자, 이 확률이 대략 얼마냐면 얘가 0.95 정도 됩니다. 이거는 문제마다 달라요. 문제마다 주어지는 조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단 이걸 하나의 예시로 보는 거야. 봐봐. 이거를 내가 표준화를 했어. 그러면 평균을 다 뺐고 평균을 뺐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눴어요. 시그마 x바로 나눴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그때의 확률이 0.95래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이와 같은 부등식이 만족할 확률이 0.95예요. 근데 이와 같은 부등식을 약간 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얘가 요 녀석이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되죠. x바 더하기 1.96 시그마 x바. 얘를 일로 넘긴 거야. 그 다음에 얘도 일로 넘어올 수 있죠. 이렇게 되죠. x바 빼기 1.96 시그마 x바. 자, 이렇게 돼요. 요거 잘 보세요. 야, 이 식이랑 이 식은 같아. 그지? 근데 얘를 표준화하면 너야. 너를 표준화해서 확률 계산해봤더니 이와 같이 된다고. 그럼 여러분은 이제 결론이 뭐냐면 이와 같은 부등식을 만족시킬
확률이 내가 어떠한 하나의 x바에 대해서 요 부등식을 만족시킬 확률이 0.95입니다. 이렇게. 이거를 확률로서 표현하면 95%인 거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뢰도라고 불러요. 요 구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뢰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x바를 한 개를 잡았어요. x바를 하나를 잡는다는 건 하나의 표본을 관찰한 거야. 하나의 표본을 관찰해 봤더니 예컨대 표본 평균이 얼마가 나왔대. 그래서 너는 x1 바라고 합시다. 하나의 표본에 대한 표본 평균을 관찰했을 때 그럼 이 표본 평균을 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만들 수 있잖아. 시그마 x바 빼기 1.96 시그마 x바부터 x바 더하기 1.96 시그마 x바까지 그 구간이 있을 거라고. 그 구간이 예컨대 여기부터 빼기 1.96 시그마 x바부터 여기까지라고 합시다. 1.96 시그마 x바. 그럼 잘 봐봐. 나는 지금 현재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m이라는 녀석을 포함했니 안 했니? 지금 내가 x1이 결정이 되면 주어진 신뢰 구간이 결정이 돼요. 맞죠? x1이 결정이 되고 사실은 요 시그마 x바까지가 결정이 되면 이 부분이 숫자로 나온다고. 예컨대 너가 60이고 너가 예컨대 1이야. 그럼 60 빼기 1.96부터 60 더하기 1.96까지 어떤 구간이 정해진단 말이야. 그죠? 그 구간이 정해지는 순간 나는 그림상 이 m이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맞죠? 왜 그래?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포함을 하죠. 근데 x1 바가 어디서 튀어나왔을 수도 있냐면 이 끝에서 튀어나왔을 수도 있어. 왜냐면 x1 바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존재하는 녀석이니까 정규분포 위에 있으니까 얘는 한없이 더 멀어질 수도 있어. 확률이 아주 작긴 하겠지만. 그럼 만약에 이 뒤쪽에 있으면 이 m이라는 녀석을 포함해요 안 해요? 포함을 안 한다고. 이게 바로 그 얘기라고. 내가 아까 60점이라고 했잖아. 너가 58점이고 너가 62점일 수도 있잖아. 그럼 실제 평균이 여기 있어서 너가 뭐 59점이라서 이 안에 포함이 됐을 수도 있지만 내가 예를 들어 2반의 평균이 예컨대 65점이었어. 2반이 시험 개 잘 봤어. 그럼 65점 기준을 똑같이 내가 신뢰 구간을 관찰하면 63점부터 67점까지일 거 아니야. 이번엔 요 신뢰 구간 안에 이 59점이 들어왔냐고 안 들어왔냐고. 안 들어온다고. 표본이 뭐가 뽑혔냐에 따라서 저 신뢰 구간 안에 평균이 들어갈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거고. 근데 그게 평균이 이 안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사실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이 전체 분포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 이렇게 생긴 게 신뢰 구간. 그 신뢰 구간을 만족하는 이 확률이 신뢰도 요 신뢰 구간에서 이 앞에 붙는 1.96이라는 녀석 있죠. 요거 1.96 너를 K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너를 신뢰 상수라고 불러요. 여기까지가 통계적 추정의 끝이에요. 상당히 대가리 터질 것 같죠? 네. 통계가 내용이 많아서 어려워요, 사실은. 통계적 추정 단원의 목표를 잘 이해를 하시고 수식에 대한 암기를 하시면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통계적 추정 단원은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 않더라도 닥치고 식에다가 넣기만 해도 문제가 사실은 풀리나 기왕이면 이해가 선행되면 암기가 좀 쉬워진다는 거야. 내가 이걸 설명한 데는 그 이유밖에 없다고. 내가 그냥 단순하게 이거 다 외울 수 있으면 이해를 못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다예요. 왜? 이런 것도 그냥 따른다는 걸 아셔야 된다고.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거는 증명을 내가 안 했잖아. 너의 표본 평균들이 저걸 따른다는 증명을 안 한다고. 이건 대학 수학에서나 증명을 한다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증명 아예 안 하고 넘어간다고. 이와 같은 게 알려져 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교과서에서 그렇게 넘어간다는 건 너네는 증명 저도 이해 못하니까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라는 얘기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가 한 가지를 가르쳐 드릴 게 원래는 있는데 안 가르칠게요. 이거는 내신 때나 하시고 간단하게 한 줄로만 말씀드리면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일반적인 분산을 구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표본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면 얘는 x1, xk 각각의 자료가 있을 거 아니야. 자, 표본의 집합이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x1, x2, x n까지 원소의 개수 n개라고 했으니까 너에 대해서
표본 평균이 너니까 그럼 시그마 원래 각각에서 xk에서 x바를 빼고 제곱하고 k를 1부터 n까지 하고 n분의 1을 곱한 게 이게 원래 분산이 돼야 되거든. 잘 봐. 각각의 자료에서 평균을 빼고 제곱하고 전체 개수로 나눈 게 원래 분산이에요. 맞죠? 근데 희한하게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지 않아요.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n-1로 나눕니다. 개신기예요. 편차 제곱의 합이 n개인데 분명히 야 n개를 더하면 당연히 평균 내려면 n으로 나눠야 되죠. 맞죠? 근데 n개를 더했는데 n-1로 나눠요. 예컨대 자료가 50개야. 그럼 50개의 편차 제곱을 다 더해. 마지막에 49로 나눠요. 예컨대 이런 식이에요. 이게 실제 서술형에 나옵니다. 되게 잘 나와요. 중동, 휘문, 뭐 중상 이런 데 다 잘 나옵니다. 근데 내신에서만 나오고 수능에 저도 안 나온 포인트라서 이제 내신 하시는 분들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왜 n-1로 나누는지가 또 이유가 있어요. 얘는 사실은 아까 내가 뭔 얘기를 했냐면 이 표본 표준 편차의 존재의 자체가 뭐냐면 모 표준 편차 대신에 갖다 쓰려고 존재합니다. 사실은. 그럼 기왕이면 이 자료의 존재 가치를 높이려면 너는 너의 근사하다고 했잖아. 너가 조금 더 가깝게 만들려고 n-1로 나누는 거예요. 사실 n-1로 나누면 내가 요 표본 분산의 형태가 이와 같은 형태로 표본 분산의 경우 원래 내가 일반적인 자료에서 분산을 구하는 방식과는 좀 달리 n 대신에 n-1로 나누면서 원래 모 분산에 더 근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는지도 역시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증명을 안 합니다. 변수의 자유도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저도 모르셔도 돼요. 그냥 결론 n-1로 나눈다. 하지만 내신에 나오기 때문에 암기는 하셔야 된다. 나중에 다시 할게요. 어차피 여러분 먼 미래의 얘기죠. 이제 휘문고등학교 아이들은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할 건데 그때까지 n-1로 나누는 걸 기억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숙제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대충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요거 실내 구간 기억하시고 문제를 좀 볼게요. 자, 40분 동안 문제를 좀 열심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통계적 추정 이만큼 선생님 필기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아. 통계 단원이 내용이 좀 많아. 그리고 통계적 추정의 이 개념 자체가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왜 이걸 가지고 왜 이게 도대체 신뢰 구간이 이렇게 생겨 먹었는지, 도대체 왜 나는 표본 평균이 너를 따라가는지 막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을 자꾸 가지시면 되게 풀면서 턱턱 걸리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냥 식을 이걸 좀 암기해서 갖다가 쳐 넣으면 되겠구나. 그럼 좀 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뭐 이해는 그냥 돕기 위해서 한 거고 증명은.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여기 보시면 뭐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전수조사, 표본조사 이런 거 나와 있고 이미 추출 간단한 용어에 대한 거 보시고 그래서 어디를 간단히 밑줄 치시냐면 전수조사, 표본조사 따로따로 일단 밑줄 치시고 야 내신에는 어떤 것도 나오냐면 다음 중 전수조사에 적합한 것은 다음 중 표본조사가 적합한 것을 골라라 이런 것도 내신에 나와요. 되게 신기하게. 야 그러면 전수조사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다 조사하는 건 되게 귀찮은 일이에요. 그죠? 근데 다 조사하는 게 귀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한 반 학생들의 뭐가 있을까? 뭐 수능 점수. 예를 들면 수능 점수를 각각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그래? 이 반은 평균 대충 60점이라고 너네 다 60점에 이럴 수는 없잖아. 평균 60점이라고 해서. 근데 예를 들면 배터리의 수명 같은 거 어떤 공장에서 생성된 배터리의 수명이에요. 야 그럼 배터리의 수명을 네가 전수조사를 해야 되거든. 그럼 전수조사를 하려면 배터리가 다 달 때까지 그 공장에 있는 모든 배터리를 다 써봐야 돼요. 그럼 다 써서 야 이거 전수조사 했더니 그럼 평균이 얼마네? 그럼 배터리 있는 수명을 다 써버렸죠. 그럼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를 다 조사를 해서 내가 배터리 다 써버렸는데 아무 의미가 없죠. 배터리 이거 팔려고 만들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건 표본 조사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번거롭더라도 각각의 자료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하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예를 들면 무슨 뭐 LED 전구의 뭐 밝기의 무슨 뭐 평균값 이런 걸 구한다. 그랬을 때는 표본 조사를 하는 게 맞는데 이건 이제 교과서에도 간단하게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그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이미 추출합니다. 이미 추출한다는 건 그냥 랜덤하게 뽑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무슨 뭐 나는 뭐 뽑을 때 무슨 뭐 남학생만 골라서 선택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미 추출은 보건 추출로 생각을 하고 원래는 보건 추출, 비보건 추출 구분을 하는데 밑줄 치시면 모집단의 크기가 오른쪽 보시면 모집단의 크기가 표본 크기에 비해 매우 큰 경우에는 비보건 추출도 보건 추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원래는 모든 추출은 보건 추출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비보건 추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 밑에 보시면 그 다음에 모평균, 표본평균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는데 맨 아랫줄에 n-1분의 1 써있죠. n-1분의 1. n-1로 나누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뭔가의 평균을 구한다는 건 항상 n으로 나눌 텐데 얘는 n-1로 독특하게 나눈다. 편차를.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뭘 밑줄치시냐면 맨 아래에서 한 5번째 줄 모집단의 정균포를 따르면 x반은 n 정규분포 m의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부분. 그래서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 자꾸 씁니다. 그 표준 편차를 가지고 표준화를 하게 되거든. 그 다음에 거기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신뢰 구간. 자, 신뢰 구간 거기 보시면 95% 신뢰 구간, 그 다음에 99% 신뢰 구간. 신뢰 구간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선생님 방금 찍었구나. 선생님이 아까 써줬던 그 어떤 평균의 범위에 대해서 주겠다는 거죠. 부등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신뢰 구간이라는 건 항상 부등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95%일 때가 1.96이고 99%가 1.58이라는 거는 사실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마다 줍니다. 이거는 문제에서 그거를 줘야 돼요. 내가 표준화를 했을 때 그 확률이 아까 내가 Z가 -1.96부터 1.96까지가 0.95라고 했기 때문에 95%인 거고 문제에 따라서는 -2부터 2까지가 95%라고 주면 95% 신뢰 구간이 그냥 -2부터 그러니까 요 1.96 대신에 -2가 들어가고 플러스 2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문제 보시면 알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문제 볼게요. 1번. 어느 모집단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이와 같대요. 근데 크기가 2인 표본을 보건 추출할 때 px반은 0의 값을 구해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 px반은 0.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한다고 했지. 그럼 내가 평균 자체가 0이 되고 싶대. 그러면 크기가 2인 표본이라는 거는 자료를 두 개를 뽑겠다는 거예요. 두 개를 뽑아서 그 평균이 2인 거를 찾고 싶은 거야. 그럼 평균이 2인 거니까 너를 밑줄 치시고 뭐라고 쓰시냐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x1 더하기 x2는 0이 되면 되죠. 합이 0이 되면 되죠. 이렇게 두 개 뽑은 거니까. 그럼 두 개 뽑아서 합이 0이 되도록 잘 뽑아봐. 뭐가 가능해? -2랑 2 뽑는 거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2랑 -2 뽑는 것도 가능하죠. 야, 2랑 -2랑 -2랑 2는 다른 경우예요. 그죠? 왜냐면 x1, x2 따로니까 보건 추출한 거잖아. 한번 뽑고 확인하고 넣고 한번 뽑고 확인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합이 0이 될 수 있는 거 또 있죠. 0이랑 0도 가능하죠. 그래서 x1, x2 순서상 입장에서 뭐가 가능하냐면 -2, 2, 2, -2, 0, 0 이렇게 가능해요. 그럼 처음에 -2가 나올 확률 얼마야? 표를 보니까 4분의 1이죠. 그 다음에 2가 나올 확률 역시 4분의 1이죠. 너도 똑같죠. 0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래요. 이렇게 곱해서 더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너가 얼마예요? 4 더하기 2니까 16분의 6 나오나요? 그죠? 8분의 3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하겠다. 그게 이제 밑에 나와 있는 2번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봐봐. 역시 두 번을 반복을 할 건데 꺼낸 수의 평균이 x바래. 근데 x바가 2가 되겠다는 건 x1 더하기 x2가 얼마가 되면 돼요? 평균이 2이려면 두 개 더해서 얼마? 4가 되면 되겠죠? 합이 4가 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x1 더하기 x2가 4가 되도록 할 텐데 1이 1개, 2가 2개, 3이 3개 있어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순서상은 역시 x1, x2 입장에서 본다면 나올 수 있는 건 1, 3 나와도 되고 3, 1 나와도 되고 2, 2 나와도 되죠. 맞아요? 1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6개 중에 1개니까 6분의 1. 6개 중에 3개. 거꾸로 6개 중에 3개, 6개 중에 1개, 6개 중에 2개, 6개 중에 2개. 이거 역시 합하시면 우리가 표본 평균이 2가 될 확률이 나온다. 표본 평균이 2일 확률을 구한다는 거는 x1, x2의 합이 4가 될 확률을 구하는 것과 똑같다. 얘는 그냥 확률 단원의 문제라고 보시면 된다. 사실상. 자, 그 다음에 3번. 어디 밑줄 치시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 밑줄. 표본 평균의 평균. 이 용어가 되게 헷갈려. 모평균,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 모평균은 그냥 m이에요. 표본 평균은 내가 뭔가를 선택을 했을 때 그 부분 집합의 평균이에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는 거는 그러한 부분 집합들을 여러 개를 선택을 했을 때 그 여러 개의 부분 집합들이 사실은 나타내는 평균값인데 그 평균값은 모평균을 따른다고 알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 밑줄 치시고 그냥 M 써놓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뭐 하라는 거야? 이거 그냥 주어진 거에 평균 구하라는 거예요. X의 평균 구하라는 거야. X의 평균이랑 X바의 평균이랑 같다는 거야. 내가 크기가 4짜리인지 크기가 100짜리인지 표본의 크기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표본의 크기는 오로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에만 영향을 미치죠. 이거 기억나죠? X바는 따른다. 이거 M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될 식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래서 요거랑 빼기 K의 이거 실내상수라고 그랬죠. 실내상수 무제마다 달라요. 식이 거지아층에서 좀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빼고 더한 거 요 사이 이렇게 같은 간격이다. 자 4번 보세요. 1, 1, 2, 3, 3 근데 너를 4개의 공을 이미 추출한다고 했고 4개의 공 밑줄 치시고 n이 4다 써놓으세요. n은 4. 4개의 공이라는 게 표본의 크기가 4라는 거야. 부분 집합 본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 다음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바라고 했고 이의 x바와 v x바를 구해라. 즉 하나는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고 하나는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라고 했는데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은 원래 있는 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알면 사실은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제곱 받았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1, 2, 3 나는 확률 분포표로 뭘 만들 거냐면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표본 자체에 대해서 요 x에 대해서 원래 모집단에 대해서 분포표를 만드시면 돼요. 너가 이렇게 될 텐데 1인 게 2개, 3개, 2개니까 7분의 2개, 3개, 2개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표를 보면 여러분 이걸 만들 수 있어요. 2의 x랑 vx를 만들 수 있죠. 사실은 너가 너고 너가 너란 말이지. 이거 계산을 해보시면 평균은 되게 쉬워요. 평균은 위아래 곱해서 더해보시면 2가 나옵니다. 계산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분산은 너가 2인데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느니 평균이 2니까 너는 그럼 편차가 0이고 편차가 마이너스 1이고 편차가 1이니 제곱하면 1, 0, 1이죠. 1, 0, 1 위아래 더하시면 분산이 7분의 4가 나옵니다. 요거 바로 나옵니다. 자, 이 상태. 문제에서는 이걸 구해달라고 그랬지? 너를 구해달라고 그랬지? 둘의 관계가 있다 그랬어. 기본적으로 너는 같아요. 요렇게. 너는 같진 않아. 너는 얼마를 곱해야 돼? n분의 1을 곱해야 돼요. 분산 원래 거에다가 n분의 1을 곱한 게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고 했어. 그죠? 이렇게 n분의 1 곱해져 있죠? 곱하면 되잖아. 7분의 1이잖아. 아까 n 값은 다르며. 너는 그냥 2야. 끝. 이렇게.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면 나는 모집단의 분포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표본 평균의 분포를 이렇게 평균과 분산에 대한 얘기를 한다. 넘어갑니다. 5번이 동일한 내용이고 자 6번 한번 보세요. 6번 보세요. 자, 이번에는 표본 평균의 제곱의 평균이네. 다시 한번 표본 평균의 제곱의 평균을 구해달래요. 근데 여러분은 제곱의 평균은 어떠한 방식으로 구하는지 알고 있죠. 그죠? 표본 평균의 제곱의 평균이라는 거는 당연히 표본 평균의 제곱에다가 표본 평균의 분산을 이렇게 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변수 이름은 x 바로 바뀐 거야. 이렇게 재평평제 쓸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 그럼 이걸 해달라는 거네 사실은. 근데 정규분포 10의 4를 따라가요. 그럼 10이 뭐가 되냐면 m이고 4가 뭐가 되냐면 주의할 거 표준편차 아니고 분산이죠. 그렇죠? 이렇게 준 거죠. 10의 4를 줬다는 거는 항상 시그마 제곱이잖아 뒷자리가. 근데 크기가 2짜리예요. 그러면 너는 얼마야 어차피. 얘는 정해져 있죠. 얘는 얘랑 똑같다 그랬지. 얘는 10이에요. 얘가 달라요. 얘는 이 분산은 원래 있던 분산에다 얼마 곱한다고? 얼마 곱한다고 그랬어? 모분산에다 얼마 곱하면 표본 평균의 분산 나온다고 그랬어? 방금 한 1분 전에 했는데 n분의 1 곱하면 되죠? 2분의 1 곱하시면 되죠? 크기가 2짜리인 표본을 골랐으니 이렇게.
그래서 구하시면 되겠다. 넘어갑니다. 자, 7번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칼슘 함유량 X에 대한 분포가 이와 같이 생겼대.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라가게 생겼어요. 가운데가 40. X의 분포예요. X의 분포 맞죠? 근데 X바에 대한 분포를 얘기를 하고 싶대. X바에 대한 분포를 하고 싶은데 N이 100일 때 N값이 100일 때 X바에 대한 분포를 얘기를 하고 싶대요. 일단은 너와 너의 평균은 어떻다고 그랬어? 모평균의 평균과 표본평균의 평균은 서로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가운데 일단은 40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 그랬어.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니? 원래 있던 모 분산에다가 n분의 1을 곱한 게 새로운 표본 평균의 분산이에요. 맞죠? 그럼 원래 있던 이 집단에 분산이 뭔가가 있을 텐데 그 분산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1을 한 게 너의 분산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Vx와 Vx 바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냐면 너보다는 네가 한참 더 작아요. 맞아요? 그럼 분산이 한참 작아졌으면 모양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 거야? 그래프 모양은 정규 분포 기준으로 분산이 크고 작다. 평균은 동일한데 하나는 분산이 크고 하나는 분산이 작은 거지. 분산이 작은 거는 자료가 어디에 몰려 있다고 그랬어요? 가운데 평균에 몰려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어떻게 나오겠니?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답은 1번에 있죠. 쉽죠? 8번. 요거 표본 평균의 분포와 관련된 문제가 꽤 많은데 요거 몇 개만 하고 통계적 추정까지만 하면 끝이. 자, 보세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몸무게 밑줄 치시고 X 써보세요. X. 자, 얘는 어떠한 모집단에 대해서 65의 5를 따라간다는 거야. 근데 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25명은 이미 추출 밑줄. 25명은 이미 추출. 자, 이 25명이 바로 뭐예요? 용어가 좀 익숙해지면 좋겠어. 이 25명을 뭐라고 불러? 표본이라고 불러요. 표본. 전체가 아닌 이 부분 집합을 표본이라고 부른다고. 이 25명이 표본이에요. 그럼 25가라는 이 숫자는 표본의 크기가 된다고. 맞아요? 그럼 n은 25 써놓는다고. 하나씩 용어 정리한 다음에 그냥 주어진 식 갖다 넣으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이 몸무게의 25명의 몸무게의 평균 밑줄. 몸무게의 평균 밑줄. 너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25명의 평균이니까. 근데 25명이 뭐라고? 25명이 표본이라고. 그 표본에 대한 평균이라고. 그러니까 몸무게의 평균 밑줄 치시고 표본 평균 옆에 X바 써놓으세요. 그 표본 평균이 64 이상, 66 이하일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거를 수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X라는 게 다른 게 있고 X바라는 게 다른 게 있어요. 항상. 이게 금방 됩니다. 자, X는 65에 5를 따라가요. 65에 5. 근데 표본 평균은 좀 분포가 달라. 표본 평균은 모평균의 평균은 고스란히 따라가지만 이 뒷부분이 달라진다 그랬죠. 분산에다 얼마를 곱해야 돼? n분의 1이니까 25분의 1을 곱해야 돼. 근데 얘가 25잖아. 그러니까 넌 1이 되겠죠. 맞아요? 끝이지. 이거 가지고 이거 표준화하라는 거지. 야, 그때 이거 구해라. P. 너가 64 이상 66 이하.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어진 요 식을 뭘 하라고? 너를 표준화하라고. 내가 지난 시간에 정규분포 개 중요하다 그랬죠. 정규분포에서 표준화, 대칭성을 활용을 못 하시면 이쪽은 아예 얘기가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쓴다고. 표준화하고 정규분포의 특징 쓰고 대칭성 쓰고. 넘어갑니다. 9번 정규분포 n이 m의 6을 따라가는데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고 그때 밑줄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이가 3 이하 1 확률.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이가 3 이하 1 확률. 이 0.96이래. 근데 그걸 이용해서 n값을 구하래. 조금 표현을 달리 해줬을 뿐이야. 하지만 별거 없어. 잘 봐. 일단 x는 따른다. 똑같아요. m에. 너가 6의 제곱을 따르는데 이 부분이 달라지죠. x반은 따라요. 이 부분은 똑같아. m을 따라가지만 너가 달라지죠.
크기가 n짜리니까 너를 루트 n으로 나눠줘야 돼. 루트 n분의 6이 되겠죠. 의 제곱이 됩니다. 분산은 n으로 나누는 거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n으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 확률, 뭐에 대한 확률을 얘기하고 있냐면 표본 평균과 모 평균의 차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맞지? 그럼 표본 평균은 이렇게 쓰고 모 평균은 이렇게 쓰고 차이라는 건 그걸 서로 빼고 절대값을 씌운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얼마? 3 이하. 그러할 확률이 0.96이 돼요. 그럼 봐봐. 그래? 그럼 너의 확률이 0.96인데 어차피 나는 식 이렇게 주어지면 맨날 뭐 하냐면 이거 표준화 한단 말이야. 표준화를 하려면 x바라는 걸 내가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는 원래 x바에서 너의 평균을 빼야 되죠. 근데 이미 주어진 부등식에서 x바에서 평균을 뺐죠 지금. 그럼 양변을 어떻게 하면 돼? 뭘로 나눠주면 돼? x바의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너로 나눠주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루트 n분의 6을 양변에다가 나눠준다고 이렇게. 자, 나눠줬어요. 그러면 얘는 표준화가 끝났으니까 절대값 z로 바뀌었고 6분의 너니까 너가 2분의 루트 n. 맞아요? 이거 그냥 표준화한 거야 그냥 이렇게. 이거 가지고 미지수가 있긴 하지만 근데 너가 0.96이래. 그럼 표에서 찾아봐. 0부터 z까지가 얼마면 되겠어 그러면? 절대값 z가 너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0부터 z는 0.48이 되면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마이너스 너부터 너까지가 0.96이 될 거 아니야. 절대값이니까. 그러니까 0.48이가 네가 2네. 아, 너가 2구나? 이렇게. 너가 2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p. 절대값 z. 작거나 같다. 2는 p. 마이너스 2부터 2는 2배의 p. 0부터 2.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0.48이잖아. 그러니까 2에 곱했으니까 0.96이 됐죠. 이렇게. 그래서 아 사실은 너가 표준화한 이후에 값이 2가 되는구나.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0번 동일한 방법으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11번 볼게요. 11번. 이거 풀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선생님이 그냥 쭉 풀게요. 나중에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궁금하시면 나중에 물어보세요. 자, A고등학교 학생의 몸무게 밑줄. 일단 한 명에 대한 얘기죠. 봐봐. 그 모 집단에 대한 분포는 항상 한 명에 대한 얘기를 해요. 원래 한 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한 개의 자료에 대한 평균과 분산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 일단 너가 60에 15를 따라간대. 그러면 n은 여기 x는 따른다. 60에 15. 근데 뭐라 그랬냐면 적재 중량이 대문자 m 이상이 되면 경고음이 난대요. 근데 이 중에서 이미 추출한 9명 동그라미 9명이 탑승할 때 경고음이 울릴 확률이 0.05이다. 그래서 m값을 구해봐라 이런 얘기죠. 자, 9명에 대한 얘기를 x바를 가지고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봐봐. 원래는 이 엘리베이터 경고음에 대한 얘기는 9명의 몸무게의 합계에 대한 얘기죠. 그죠? 합계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9명의 합계는 뭘 가지고도 구할 수 있냐면 9명의 평균을 가지고 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너는 표본 평균 곱하기 9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너를 써놓을게요. 너는 60에 5의 제곱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경고음이 울린다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료가 9개가 있잖아. x1 더하기 x2 더하기 x9까지 더한 게 크거나 같다 m. 그러할 확률이 0.05인 거거든. 자,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9명의 합계가 요 적재 중량 이상이 되면 경고음이 울린다며. 맞죠? 그럴 확률이 0.05래. 근데 얘를 9로 나누고 9를 곱하면 안 돼? 이렇게. 그럼 얘를 뭐라고 불러요? 9명의 평균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x바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조금 독특해요. 이렇게. 그래서 아 사실은 이런 얘기구나. 그럼 9로 그냥 양변 나눌 걸. 미안해요. 양변 9로 나눕시다. 이렇게 씁시다. 그냥. 이게 좀 편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너의 표본 평균이 9분의 n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는 경고음이 울릴 텐데 그럴 확률이 0.05라는 거죠.
여전히 표준화하시면 되죠. 표준화해서 Z가 됐고 9분의 M을 60을 빼고 5로 나눈 거죠. 이렇게. 그게 0.05. 그럼 이제 표를 보세요. 0.5에 해당하는 확률은 0.45가 되겠죠. 0.45. 1.6이 되겠죠. 그러면 너가 1.6이죠. 1.6. 이런 것도 이제 대표적인 문제들. 합에 대한 얘기를 평균을 가지고 하는 거. 아, 맞아. 넌 항상 조금 일찍 가야 되죠. 그죠, 그죠. 그래. 자, 요거 가져가세요. 됐고. 정면, 이거 하나씩 가져갈래? 이렇게. 손이 더러워서 요거 3개만 가져가. 저거 테스트 답지도 다 가져가. 그래도. 그 다음에 거의 다 했습니다. 12번 같은 거는 뭐 사실은 간단하고 평균에 대한 얘기 그냥 해주시면 되고. 야, 그러면 이미 추출한 25개의 평균에 대한 얘기가 780 이상인 거니까 요 25개의 평균을 X바라고 부른다면 X바라는 거는 뭘 따라가냐면 원래 분포의 평균이 800이죠. 안녕. 800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40인데 그 40을 루트 n으로 나눈 8이 되겠죠. 8. 그래서 800에 8을 따라갑니다. 800에 8. 그래서 800에 8을 가지고 표준화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요걸 보는 거죠. P X바가 780 이상인 걸 보는 건데 X바는 따른다. 800에 8의 제곱 이걸 따라가요. 표준화하시면 되죠. 표준화하시면 그냥 끝나는 아주 쉬운 문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그럼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 사실은 통계적 추정 단원 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거를 골라온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좀 기초적인 것들 계속해서 X바에 대한 얘기를 하고 X바에 대한 표준화를 하는 것들을 갖고 온 거고 정규 분포에서 어려웠던 유형들이 있어. 예를 들면 서로 다른 분포에 대한 비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두 개의 그래프 갖다가 놓고 무슨 서로 대칭성을 이용을 해서 뭔가를 풀어낸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쪽에 고스란히 쓰입니다. 사실은 그와 같은 방식의 문제들이 통계학 추정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넣었고 이 정도까지만 보세요. 일단 14번 한번 봅시다. 14번이 그래도 서로 다른 두 분포에 대한 얘기야. 두 분포에 대한 얘기인데 보세요. 어떤 정규 분포에서 어떤 모집단에서 크기가 25짜리, 크기가 100짜리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이 각각 X바랑 Y바래요. 근데 각각의 확률이 같도록 하는 K값을 뭔 소리인지 아직 잘 모르겠죠. 일단 X바랑 Y바는 따라가는 게 좀 달라요. X바랑 Y바가 따르는 게 다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 둘의 표본의 크기가 다르니까. 맞죠? 내가 동일한 모집단에서 추출을 했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달라지면 요 X바, Y바의 표준 편차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 부분만 잘 맞춰주시면 돼요. 원래 정규분포는 너의 얘는 표본의 크기가 25짜리니까 5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이렇게 돼요. 얘는 평균은 여전히 동일한데 크기가 100짜리니까 10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어진 식을 비교를 하겠다는 걸 보세요. P, M 빼기 5분의 시그마 X M 더하기 5분의 시그마. 자, 얘랑 같대요. M 빼기 5분의 K 시그마. 더하기. 자,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봐봐. 두 확률의 동일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변수가 달라요. 서로 다른 두 개의 변수에 대한 얘기죠. 서로 다른 두 변수를 서로 비교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둘 다 표준화를 하는 거죠. 그죠? 너도 표준화하고 너도 표준화를 해볼게요. 얘를 표준화를 하는 방식은 너를 가지고 빼고 나눠주면 되니까 얘는 -1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표준화한 거죠? 얘도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보세요. 근데 얘는 표준 편차 10분의 시그마지. 너에다 나눠보시면 뒤집어지니까 얼마가 되냐면 -2K가 되죠. 그죠? 표준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역시 정규 분포 때 많이 했던 발상이란 말이야. 서로 다른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각각을 표준화해서 서로 비교하겠다. 지난 시간에 강조했죠. 통계적 추정이 똑같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같아야 된다. 당연히 K는 2분의 1이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모평균의 이제 추정인데, 모평균의 추정은 신뢰 구간에 대한 얘기고, 그 신뢰 구간을 바탕으로 내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거는 별거 아니고 그 신뢰 구간 시작점, 끝점을 서로 뺀 거예요. 말 그대로 이 구간의 길이에요. 그 구간의 길이가 무엇에 영향을 받는가, 뭐 이 정도 얘기를 간단하게 할 거다. 여기 10분 정도 남았는데 요거 한 5문제 정도만 풀고 마칠게요. 보세요. 일단 15번. 어느 양계장에서 키우는 닭의 무게는 표준편차가 0.2인 정규분포를 따라간대. 자, 표준편차 0.2 밑줄 치시고 모 표준편차 준 거죠? 시그마 준 거예요. 시그마. 왜냐면 모집단이잖아. 그지? 내가 아까 무슨 얘기했어? 그냥 갑자기 모 표준편차 준다고 모 평균 추정할 건데 되게 황당하게 모 표준편차 줘버린단 말이야. 줬대요. 근데 이 양계장에서 400마리의 닭을 이미 추출해서 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3.5kg이었을 때, 자, 400마리 닭 밑줄 치시고 표본 3.5kg 밑줄 치시고 표본 평균인 거죠. 괜찮아요? 그때 전체 닭의 평균 무게의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해라. 단, 요 뭐 쪽 나와 있죠? 요 1.96에 해당하는 요게 신뢰 상수에 1.96 밑줄 치시고 신뢰 상수 K라고 써놓으세요. 그냥 신뢰 상수. 아까 신뢰 구간 식 기억나죠? 신뢰 구간 식에다가 잘 갖다 때려 넣으시면 되고, 일단 보세요. 문제에서 준 건 이거야. 시그마는 0.2, x 반은 3.5, 그 다음에 n은 400 이렇게 준 거예요. 그리고 95%에 대한 신뢰 구간이니까 K는 1.96. 참고로 신뢰도랑 신뢰상수랑은 서로 1대1로 대응합니다. 얘가 95%이기 때문에 신뢰상수가 1.96인 거고, 신뢰상수가 1.96이면 거꾸로 95%에 대한 신뢰도예요. 그래서 그게 이와 같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Z 입장에서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가 여기가 0.95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너와 관련이 있죠. 그죠? 만약에 이 값이 작아지면 신뢰도는 줄어들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K 값이랑 신뢰도는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 자, 어쨌거나 자, 요걸 가지고 신뢰 구간식 써볼게요. 신뢰 구간식 아까 뭐였어? x바 빼기 신뢰 상수 곱하기 너에 대한 너에 대한 표준 편차부터 x바 더하기 신뢰 상수 곱하기 너에 대한 표준 편차. 이게 끝이에요. 근데 너에 대한 표준 편차라는 게 x바는 이걸 따랐잖아. n에 m에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그래서 이걸 암기를 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갖다 넣으시면 돼요. 넣어볼게요. x바는 3.5, k는 1.96, 너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너분의 너 20분의 0.2. 20분의 0.2니까 얼마야? 0.01인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요. 3.5 더하기 1.96 곱하기 0.01. 루트 n분의 시그마 한 거예요. 루트 n은 20분의 0.2. 20분의 0.2는 0.01이죠. 0.01. 계산은 끝. 여기다 넣고 그냥 끝낸다. 넘어갑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16번. 이번에는 신뢰 구간을 줬네. 신뢰 구간을 줬고, 같은 표본을 이용해서 99%의 신뢰 구간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자, 신뢰 구간을 뭐라고 줬냐면 70.2부터 89.8를 신뢰도 95%를 가지고 줬어요. 그럼 식 똑같이 써볼게. x바 빼기 95%니까 K가 정해져 있어요. 95%는 0부터 1.96까지가 0.475니까 사실은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가 너의 0.475의 2배인 0.95라는 얘기고, 그 부분 신뢰도 9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상수 1.96이라는 거예요. 1.96 곱하기 너에 대한 표준 편차인데 크기 n짜리고 표준 편차가 그냥 시그마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쓸게요. 이번에는 너가 이렇게 돼 있고 더하기, 자, 여러분한테는 이걸 준 거예요. 지금 요 왼쪽이 얼마냐면 70.2, 너가 얼마냐면 89.8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각각 구할 수 있지 않아? 너랑 너랑 더하면 뭐가 나와요? 이 x 바가 나오죠? 너랑 너랑 빼면 뭐가 나와요? 너에다가 2 곱한 게 나오겠죠? 그럼 각각이 뭐가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랬는데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거는 동일한 표본인데 동일한 표본에 대해서 99%를 가지고 신뢰 구간 해달래. 그럼 표본이 동일하다는 거는 다 동일한데 요것만 다르다는 거야. 1.96 신뢰 상수만 다르다는 거예요. 신뢰 상수 부분만 써주시면 돼요.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x바 마이너스 1.96 대신에 99%에 해당하는 어디 있냐면 2.58에 있죠. 왜? 0.495 두 배 한 게 0.99잖아. 그죠? 그래서 2.56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더하기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자, 잘 봐. 요거 두 개씩 연립할 수 있어. 두 개 더하면 뭐가 나오냐면 x바가 나와요. 맞아요? 이거 두 개 더해봐. 마이너스 5 플러스니까 없어질 거 아니야. 너랑 너랑 남을 거 아니야. x바 나오겠지. x바가 나오면 당연히 이 뒷부분도 나오겠죠. 사실은 얘가 나오겠죠.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나오겠죠. 갖다 넣으면 되잖아. 갖다 넣으면 끝이. 계산하시면 자연수 개수 나온다. 넘어갑니다. 시간이 되면 좀 계산을 해드릴 텐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요 과정을 가지고 증명해 놓은 게 17번이고 17번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18번 볼게요. 18번. 딱 3개만 더 할게요. 18번이랑 그 다음에 20번이랑 뒤에 있는 거 하나만 더 할게요. 3개만 합시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탁구공을 일정한 높이의 바닥에서 떨어뜨렸을 때 너의 튀어오른 높이는 정규분포를 따른대. 근데 256개를 이미 추출을 했고 높이를 측정을 했대요. 자, 266개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주는 거죠. 자, 256개가 표본이에요. 맞죠? 256개 동그라미 치시고 표본. 그 밑에 평균 128 밑줄 치시고 표본 평균 써놓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표준 편차가 24 밑줄 치시고 뭐라고 써놓으셔야 되면 이게 뭘까? 얘는 무슨 표준 편차를 준 거야?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거는? 뭐에 대한 표준 편차야? 표본 표준 편차예요. 표본 표준 편차를 준 게 이 문제가 처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한 번도 표본 표준 편차를 준 적이 없습니다. 문제에서 맨날 모 표준 편차만 줬어요. 맞죠? 여러분은 마지막에 신뢰 구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대. 또 신뢰 구간에 속하는 정수의 개수 구해달라며. 신뢰 구간 식에다 또 때려 넣을 거야. 이거 식만 암기하면 개 쉽다고. 여기다 그냥 넣으면 된다고. 시그마 넣고 n 넣고 x바 넣고. 봐봐, 똑같은 식이야. 얘 똑같은 식이야. x바는 나왔어요. 문제에서 줬어요. n값 줬어요. 뭐를 몰라? 시그마를 몰라. 왜? 시그마는 누구야? 모 표준 편차예요. 맞아요? 모 표준 편차예요. 근데 문제에서 뭘 줬다고? 표본 표준 편차를 줬잖아. 실제로 현실에서는 표본 표준 편차를 알 수밖에 없어. 내가 모 표준 편차를 알고 있을 리가 없다니까, 통계관이. 그러니 아쉬운 대로 표본 표준 편차를 모 표준 편차 대신 그 자리에 넣어서 풉니다. 됐어요? 그래서 요 표본 표준 편차라고 써놓은 거 밑에다가 모 표준 편차 대신 이용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게 지금 한 줄 한 줄 다 서술형 표현이라고, 이런 것들이. 표본 표준 편차는 모 표준 편차에 근사하기 때문에 모 표준 편차 대신 너를 쓴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셔야 돼요. 마지막에 서술형을 푸실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를 안 할 거면 서술형을 안 낸다고, 사실. 자, 됐죠? 그래서 갖다가 넣으시면 끝. 20번 보세요. 18번은 말로만 설명했고.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은 이미 추출을 했고 모평균을 추정할 건데 신뢰 구간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럼 기억권, 신뢰도를 낮추면서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작아진다. 자, 여기다가 뭘 하나만 써놓으시냐면 신뢰 구간의 길이 써놓을게요. 신뢰 구간의 길이.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거는 이거에서 이걸 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배의 L은 2배의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근데 K라는 게 신뢰 상수였고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신뢰도가 커지면 커진다 라고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신뢰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써놓지는 말라는 얘기야. 왜? 신뢰도에 정비례하지 않거든. 예컨대 신뢰도가 2배가 돼서 신뢰 상수가 2배가 되니?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정비례하는 게 아니야. 커지면 커지는 건 맞아. 야, 정규분포 곡선이 있어. 그지? 근데 이 신뢰 구간의 길이를 막 늘린다고 해서
갑자기 이 가운데 있는 넓이가 막 2배가 되니? 아니죠. 가운데가 졸라 볼록하기 때문에 사실은 실내 구간의 길이 늘리면 늘릴수록 사실은 효율은 많이 떨어져요. 실내 구간을 아주 늘린다고 해서 마지막에 기껏해야 확률이 0.01 정도밖에 안 늘어난다고. 정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지만 실내 구간의 길이가 늘어나면, 실내 상수가 커지면 우리는 신뢰도가 커진다. 쨌거나 기억번. 신뢰도를 낮추면서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작아진다. 봐봐. 신뢰도가 낮아진대. 실내 상수가 작아지겠죠. 표본의 크기는 커진대. 그럼 분모가 커지고 얘는 작아지니까 전체적인 값은 당연히 작아지죠. 그러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는 짧아지죠. 참입니다. 신뢰도를 낮추면서 이번에는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하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지겠다, 커지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그럼 봐봐. 신뢰도를 낮췄으니까 실내 상수는 줄어들었어. 근데 표본의 크기도 줄였거든? 표본의 크기가 줄어들면 분모가 작아져요. 분모가 작아진다는 건 전체 값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커지고 이 부분은 작아졌을 때 전체는 커질지 작아질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를. 하나는 커지고 하나는 작아졌는데 얘는 2배가 되고 얘가 10배가, 10분의 1이 됐으면 당연히 작아졌을 거고 얘가 10배가 되고 2분의 1이 됐으면 당연히 더 커졌겠죠. 그죠? 그럼 몰라요. 틀렸습니다. 마지막 디귿번. 신뢰도의 길이가 만약에 일정하다면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는 작아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뢰도가 일정하다는 거는 K값이 일정한 거죠.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거는 분모가 작아진다는 얘기야. 분모가 작아진다는 거는 요 길이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길어질 수밖에 없죠. 분모가 작아졌으니 전체 값은 길어지죠. 이거를 뭐라고 해석하셔야 되냐면 신뢰도가 일정하다는 거는 내 발언의 정확도를 유지한 상태로 내 명제가 참일 확률이 예컨대 95%야. 그럼 95%를 유지한 상태로 표본 조사를 원래 100명 하던 거를 20명만 하겠대. 그럼 20명만 한다고 한다면 내가 예컨대 100명에 대해서는 58부터 62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다면 20명만 조사했으니까 내가 자료의 정확도가 사실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58부터 62가 아니라 이 정도 하면 55부터 한 65 정도라고 하면 이 확률이 동일하게 유지가 될 것 같아 라는 얘기라고. 넘어갑니다. 마지막. 2문제를 더 하고 싶지만 30분이니까 한 문제만 더 할게요. 그래서 21번 같은 거는 여기 실내 구간 길이 식에다가 막 넣으면 돼요. 굉장히 쉽고 22번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뭘 할 거냐면 뭐 하지? 24번 합시다. 자, 24번 보세요. 자, 표준 편차가 2짜리인 정규분포를 다른 모집단에서 144개의 표본을 추출을 했고 신뢰도 A로 추정을 했더니 실내 구간의 길이가 0.2였다. 자, 실내 구간의 길이가 0.2. 0.2는 그렇다면 너는 실내 2배의 실내 상수가 있을 텐데 이 실내 상수는 A%에 대한 실내 상수인 거잖아. 그래서 너를 KA라고 써놓을게요. 그냥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너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144개니까 12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태네. 그 다음에 같은 표본을 이용해서 2A%로 너의 모평균을 추정을 할 때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해봐라. 그래? 그럼 또 다른 L은 2 곱하기 K에 2A가 돼야 되고 얘는 같은 표본이니까 역시 12분의 2가 돼야 돼요. 자, 요거를 하고 싶대요. 그럼 일단 봐봐. 내가 이거를 계산을 했거든? 계산을 했더니 KA가 나와버렸어요. KA가 나오는데 KA가 얼마가 나오냐면 얼마 나오죠? 너가 0.6 나오는 거 맞나요? 그죠? 0.6 나오죠? 그래? 그럼 KA가 0.6이라는 거는 우리는 요 실내 상수라는 거는 K는 어디 있었냐면 요 표준 정규 분포 입장에서 얘가 K였어. 기억나? 막 K부터 K까지가 얘가 알파 %라고. 사실은 0.0 알파인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0.01 곱하기 알파 %. 알파. 이렇게. 이 상태죠. 즉, K라는 거는 사실은 뭐에 불과하냐면, 우리 저 표준 정규 분포표 입장에서는 Z좌표에 불과해. 너가 Z가 0.6이라는 거야. Z가 0.6일 때, 그 확률 알파가 얼마가 되겠냐는 거죠. 0.23이잖아. 요때의 확률은 0.23이에요. 그러니까 알파는 뭐냐면, 46%가 되는 거죠. 그죠? 0.23에 2배 해야 되잖아. 마이너스 K부터 K까지잖아, 항상. 그럼 그거를
2배를 한 게 K2A잖아. 알파가 아니라 A네. 미안해. A에 A. 그러면 K2A는 너가 2배가 돼야 되거든? 그럼 2배일 때의 확률 0.23의 2배는 0.46일 거 아니야. 1.8이죠. 얘가 1.8이 되겠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갖다 넣으면 실리콘의 길이 나오고 끝이죠. 그래서 이쪽은 수식에다가 갖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넣는 형태이고, 어느 부분의 용어가 수식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건지 잘 판단하시는 게 끝이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는 되게 쉬운 단원, 여러분한테 처음 접하면 사실은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단원이기는 해요. 암기도 아직 안 돼 있고 아직 용어랑 이게 왔다 갔다 잘 안 되니까. 됐죠? 자, 겨울 동안 고생 많으셨고